김영랑 시인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 그의 생애, 시적 특징,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김영랑은 한국 순수 서정시의 대가로 평가받으며 그의 시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내면 지향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1. 시인의 생애와 시적 배경. 생애 주요 연여. 1915년 강진 보통학교 졸업. 1917년 휘문이숙 입학. 1920년 일본 아오야마 학원 중학부 입학. 1922년 아오야마 학원 영문과 진학. 1930년 문학동인지 시문학 활동, 등단. 1950년 사망. 시집 발간, 영랑시집. 1935. 영랑시선, 1944. 영랑시선, 1956. 시문학파의 중심. 김영랑은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을 주도하며 헬프프 중심의 비문학적 정치주의를 배격하고 순수시의 서정 세계를 열었습니다. 순수시의 지향. 시문학파가 주장한 순수시는 일체의 이념적, 사회적 관심을 배제하고 오직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극한 서정성을 추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비판과 공언.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몰두하여 역사의식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우리 시가 언어나 형식면에서 한 차원 높아지는 데 기여한 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초기 순수 서정시의 특징. 내면 지향과 유미주의. 김영랑의 초기 시는 철저히 개인의 내면 세계에 몰두하며 현실과의 단절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미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1930 순수시의 시작. 영랑의 등단작이자 순수시라는 새로운 영역을 펼쳐보인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의 지목은 동백 잎에 빛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면 지향. 외부 세계의 객관적 대상을 나 안으로 팔고 들어가는 내면 지향의 특징을 갖습니다. 시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동백 잎을 보는 순간 은빛으로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볼 때와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자신의 내 마음에 포착된 인상과 감흥으로 즐기고 만족합니다. 안식과 평화의 세계. 시인이 동백잎에서 발견한 황홀경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안식과 평화의 세계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현실과의 단절. 일제치하라는 현실 상황에서 영랑이 끝없이 추구했던 안식과 평화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내 마음에서만 가능했으리라 짐작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는 자폐증 환자와도 같이 외부 세계로 통하는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가 걸고 자기 내면 속에 침잠하여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폭압의 어두운 시대를 가슴 졸이며 견뎌내었던 것이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1930. 사행시 형식의 특징. 영랑이 즐겨 쓴 사행시의 확대 형식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유성음과 아름다운 우리말 구사를 통해 감미로운 서정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박한 소망과 내면의 세계. 시적 화자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으로 다만 하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을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우러르고 싶은 하늘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의 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시인의 내면적 소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실 이. 1931. 섬세한 언어와 지극한 서정성. 김소월 이후 우리말 구사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섬세하고 은은한 서정시의 극치를 이루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주제로 여성적 화자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보배처럼 간직했다가 내어드리겠다는 영가의 형태를 띱니다. 고독한 내면.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의식 세계에 고립되어 더욱 고독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4. 한시적. 아름다움의 추구. 모란을 소재로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시를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비애감을 표현합니다. 모란은 실제하는 자연에 꽂힌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대유적 기능을 합니다. 유미주의적 세계관. 시적 화자는 모란이 피어있는 순간에만 삶의 보람을 느끼며
모란이 지면 보람을 상실하고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그가 환상적 유미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찬란한 슬픔의 봄. 화자는 자신이 기다리는 봄이 찬란한 슬픔의 봄임을 인식합니다. 이는 모순영용으로 기대와 희망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모란을 잃은 슬픔의 시간 속에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내면 세계의 심화. 모란이 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슬픔에 잠겨있는 화자의 태도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와 내 마음을 아실 이에서 보여준 바 있는 내 마음의 세계를 한층 더 내밀화시키는 것으로 영랑으로 하여금 외부 사물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취하지 못한 시 세계만을 펼쳐보이게 하였으며 결국 그의 시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술론. 김영락은 전통 판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본질에 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북. 1935 판소리 소재. 판소리의 연창과 북의 관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영랑의 판소리에 대한 남다른 조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랑의 고향 강진은 판소리의 고장이며 시문학파가 음악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북의 역할.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오히려 컨덕터이며 떠받는 명고로서 소리를 이끌어가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과 삶의 조화. 이 작품은 북의 지대한 역할과 함께 소리와 북의 일치에서 생겨나듯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습관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흔치 않아 어려운 일시원한 일임을 인식한 영랑이 예술과 인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북과 소리의 조화 속에서 소리가 완성되고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 시 세계의 확장. 현실 인식과 저항 의지. 1930년대 말엽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하자 김영랑은 이전의 순수 서정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독을 차고 1939시 세계의 변화. 한결같이 고운 서정 시만을 쓰던 김영랑이 영랑 시집 간행 몇 년 지나지 않아 확연히 구분되는 시, 세계를 펼쳐보인 작품입니다. 시대적 배경. 1939년은 일제가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등 민족 문화의 존폐 위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기 속에서 김영랑도 역사와 민족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항 의지의 상징. 독은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한 죽음의 각오를, 일이, 승냥이는 일제의 잔악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노리는 일이, 승냥이에 맞서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고 각오합니다. 내면적 순결성과의 상통. 이 시는 겉으로는 초기 순수시와 다른 색채를 띠지만 사실은 그가 초기 시에서 보여준 바 있는 내면적 순결성과 상통한다. 그가 독을 차는 최종 목적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금 날 내 외로운 홍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춘향. 1940 초판, 1949 영랑 시선 재수로. 현실 인식으로의 전환. 독을 차고와 함께 김영랑의 현실 세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춘향의 정절과 시대적 상황. 죽음을 무릅쓰고 일편단심을 지키는 춘향의 애틋한 정절을 사육신과 농계에 비유하여 노래합니다. 이몽룡에 대한 비판과 절망. 김영랑은 춘향전의 서사 구조와 달리 춘향이 감옥에서 죽는 것으로 사건을 재창작합니다. 이는 사랑이 무엇이기 정절이 무엇이기에 그 때문에 옥사하였느냐고 안타까워하며 그러한 춘향을 죽게 만든 이몽룡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던진다. 애국지사의 희생과 절망. 이몽룡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확대하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죽어가지만 도대체 그들의 희생의 열매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절망과 한탄을 빗대어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인의 자의식 투영.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일제강점기의 춘향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대한 무력한 시인의 자의식도 투영되어 있다. 5. 일편단심. 춘향이 도련님 집이 광망해서 상거지가 되어거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 독립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충절을 꺾지 않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칭송한다. 5. 후기 시의 감각적 묘사. 자연관의 확장. 김영랑은 후기 시에서 섬세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사랑과 독특한 자연관을 보여줍니다. 5월. 1939 자연에 대한 사랑. 5월의 훈풍이 스쳐 지나가는 들판의 정겨움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시인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화적 이미지. 다른 영랑시들이 음악성에 호소하는 반면 이 시는 회화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목된다. 감각적 묘사와 의인화.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의 정경을 시골 처녀의 허리로 의인화하여 관능미를 느끼게 합니다. 꾀꼬리의 모습과 삼봉우리의 자태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삼봉우리는 곱게 단장하고 교태를 부리는 새색시로 의인화됩니다. 자연과 화자의 상호작용. 억제되어 왔던 화자의 감정이 비로소 이 마지막 시행에서 노출되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삶의 순환 원리와 자연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서로 얽힘으로써 자연은 여성 원리로서 화자는 남성 원리로서 인식된다. 쫓기는 여성으로서의 자연과 쫓는 남성으로서의 화자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1. 김영랑 시인은 어떤 시대에 활동했으며 그의 시 세계는 시대적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김영랑 시인은 1915년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휘문이숙에 입학, 이후 일본 유학을 거쳐 1930년 시문학 동인으로 등단하여 1950년 사망할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의 활동 시기인 1930년대 후반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영랑 시인은 초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내면 지향적 순수 서정시를 주로 창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끝없는 강물이 흐르내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과 같은 작품에서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의 세계를 내 마음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시인의 시 세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1939년에 발표된 독을 차고와 춘향 같은 작품에서는 섬세하고 예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 당시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독을 차고에서는 독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에 맞서려는 의지를, 춘향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키는 춘향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아래 독립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지사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인이 더 이상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순수시가 초기에는 내면적 순결성을 지키려는 수단이었으나 후기에는 현실 저항의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김영랑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과 작품들은 무엇인가요? 김영랑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영랑시집, 1935, 영랑시선, 1944, 영랑시선, 1956이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들이 언급됩니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1930 시인의 등단작이자 순수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작품으로 남도 사투리를 순화하여 예스러운 미감을 형성하고 서정성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포착된 인상과 감흥을 내면적으로 즐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오매, 단풍 들껐네, 1930 구수한 전라도 방언이 듬뿍 배어있는 작품으로 누이와 화자가 가을을 맞이하며 느끼는 감정의 일체화를 보여줍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1930 밝고 부드러운 유성음을 사용하여 작품 전체에 부드러운 해조를 만들고 시인의 탁월한 언어 조탁 능력과 감미로운 서정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내 마음을 아실 이, 1931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로 호소력 있게 표현한 영가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4 모란을 소재로 한 시적 자아의 비애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모란이 시적 화자의 삶의 보람과 소망을 상징하며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영용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북, 1935 판소리에 대한 시인의 깊은 조예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북의 역할이 단순히 반주를 넘어 소리를 이끌어가는 컨덕터로서의 지대함을 강조하며 북과 소리의 조화 속에서 삶의 일체감을 발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1939 5월의 들판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시인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여성적 아름다움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독특한 자연관, 그리고 회화적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독을 차고 1939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감춘 죽음의 각오와 저항 의지를 독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낸 작품입니다. 춘향 1949 죽음을 무릅쓰고 일편단심을 지키는 춘향의 정절을 노래하며 일제의 탄압에 맞서 희생하는 민족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죽음을 통해 독립의 열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절망감과 시인의 무력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3. 김영랑 시인의 시풍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김영랑 시인의 시풍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시풍, 순수 서정성, 유미주의적 성향.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사용, 언어의 마술사라 불릴 정도로 우리말을 세련되게 다루고 조탁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구사와 음절 조탁을 통해 독특한 서정미를 창조했습니다. 음악성, 시에 유학적인 리듬감을 부여하여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동일 어구의 반복이나 유성음의 사용 등으로 부드러운 해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향토색과 감미로운 서정성, 특히 남도 사투리를 부드럽게 순화하여 예스러운 미감을 형성하고 생기가 감도는 감각적인 표현으로 향토적인 정서와 감미로운 서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내면 지향적 특성, 외부 세계의 객관적 대상을 나 안으로 끌고 들어와 내면에서 즐기고 만족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현실의 갈등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화를 내 마음 속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유미주의적 태도와 연결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시문학파의 성향을 대표합니다. 단순한 형식과 반복, 사행시 등 단순한 시 형식을 즐겨 사용했으며 동일 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적 리듬을 부여하고 단조로움을 막는 시적 효과를 냈습니다. 후기 시풍, 현실 인식과 저항 의지. 현실 직시, 암울한 일제 강점기 마렵에는 순수 서정 세계에서 벗어나 민족의 현실 상황을 선명하게 응시하는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상징성, 독이나 춘향과 같은 소재를 통해 시대적 아픔과 저항 의지를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변화 속의 일관성, 초기 시에서 보여준 내 마음의 순결성 추구가 후기에는 외부 세계로부터 내면의 순수 세계를 보존하려는 저항 의지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4. 김영랑 시인이 주도했던 시문학파는 어떤 문학적 지향점을 가졌나요? 김영랑 시인이 박용철과 함께 주도했던 시문학파는 192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어 오던 순수시의 서정 세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문학운동입니다. 그들의 주요 지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시 지향, 시문학파는 일체의 이념적, 사회적 관심을 배제하고 오직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과 그윽한 서정성을 추구하는 시를 뜻하는 순수시를 표방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학계를 지배하던 카프, KFF 중심의 비문학적 정치주의에 대한 반동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언어의 형식미와 이미지 강조, 시어의 조탁, 언어를 섬세하게 다듬음을 통해 언어의 기교와 순수한 서정성을 중시했습니다. 언어의 아름다움과 정교한 이미지를 통해 시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미주의 신미주의, 프랑스와 영국의 유미주의, 탐미주의, 신미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오직 아름다움만을 최고의 예술적 가치로 생각하며 미의 창조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칸트의 예술 작품은 순수하고 실용적 목적이 없는 순수한 행위라는 미학적 관점을 따랐습니다. 개인의 내면 세계에 천착, 외부 세계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 세계에 침잠하여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때로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시어의 조탁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시가 언어나 형식면에서 한 차원 높아지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문학파는 순수 예술로서의 시를 강조하며 한국 현대시의 언어적, 형식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모라니 피기
피기까지는 해서 모란과 찬란한 슬픔의 봄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며 시인의 세계관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모란은 시적자에게 삶의 보람과 소망, 그리고 절대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모란이 피어있는 순간에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며 모란이 지면 모든 보람을 상실하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이는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세계가 현실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은 이 시의 핵심적인 역설적 표현입니다. 슬픔의 봄, 모란이 지고 나면 찾아오는 상실감과 비애감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모란이 피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해의 대부분을 한양 섭섭해오는 슬픔 속에서 보냅니다. 찬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슬픔을 찬란하다고 수식합니다. 이는 계절의 순환 원리에 따라 봄은 다시 올 것이고 모란도 또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찾아올 아름다움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표현은 시인의 감상적 유미주의자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삶보다는 모란으로 대유되는 어떤 절대적 미를 추구하며 그 미가 실현되는 짧은 순간만을 삶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 미를 기다리거나 상실한 슬픔 속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 사물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내면 세계에 침잠하는 김영랑 시인의 특징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냅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현실적 세계관이 그의 시를 현실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독을 차고에서 독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시가 김영랑 시인의 기존 시, 세계와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 독을 차고에서 독은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감춘 죽음의 각오와 외부 세계의 폭압에 맞서 내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일이 승냥이로 상징되는 일제와 같은 잔악한 외부 세력이 자신의 마음을 노리고 육신을 핥히려 할 때 시인은 스스로 독을 차고 나가겠다고 각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는 김영랑 시인의 기존 시, 세계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시 세계, 내면 지향적 순수 서정성 김영랑은 등단 이후 줄곧 아름다운 언어와 감미로운 서정성을 통해 외부 세계의 갈등에서 벗어나 내 마음, 속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내면 지향적 순수시를 주로 써왔습니다. 그의 시는 구체적인 체험 내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인상과 감흥을 내면에서 즐기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저항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독을 차고의 변화, 현실 인식과 저항 의지. 그러나 1939년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김영랑 시인은 더 이상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독을 차고는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직시하고 섬세하고 예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일이 승냥이와 같은 직접적인 상징을 통해 일제의 폭압을 언급하며 독이라는 강렬한 상징을 통해 이에 맞서는 자신의 각오를 드러냅니다. 순수성의 유지.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김영랑 시인의 본래적인 내 마음의 순수성 추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을 차는 궁극적인 목적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즉 자신의 내면적 순수성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시인이 초기부터 추구해온 내면의 순결성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키려는 확장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춘향에서 춘향의 죽음을 재창작한 의미와 시인이 이몽룡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김영랑 시인의 춘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춘향전의 해피엔딩과는 달리 춘향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결말을 재창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춘향의 죽음을 재창작한 의미. 일제강점기 현실의 비극성. 춘향의 죽음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는 수많은 애국지사, 즉 조선의 춘향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감내하고
정절을 지켜도 구원이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춘향의 죽음을 통해 형상화한 것입니다. 희생의 열매에 대한 절망과 한탄, 시인은 사랑이 무엇이기, 정절이 무엇이기 그 때문에 꽃의 춘향 그만 옥사하단 말가라며 춘향의 숭고한 희생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의를 드러냅니다. 이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열매가 언제 올지 모르는 당시 민족적 절망감과 한탄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의 무력감 투영, 도련님 즉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제때 구원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춘향이 죽음에 이른다는 서사는 당시 시인 자신이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몽룡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의도, 시인은 춘향의 일편단심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제때 구원하지 못한 이몽룡에 대한 강한 원망을 표출합니다. 무능한 구원자에 대한 비판, 이몽룡은 쑥대머리 귀신 얼굴이 된 춘향을 보고 잔인스레 웃을 뿐 즉각적인 구원에 나서지 않고 결국 춘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합니다. 이는 당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제때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층이나 혹은 막연한 구원만 기다리는 대중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현실 인식, 춘향의 죽음을 이몽룡의 무주로 인한 결과로 설정함으로써 시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일편단심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춘향은 춘향의 일편단심을 칭송하면서도 그 희생이 초래된 비극적 현실과 구원자의 무능함에 대한 시인의 깊은 절망감과 비판의식을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8. 김영랑 시인의 작품에서 내 마음과 내면,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되나요? 김영랑 시인의 작품에서 내 마음과 내면, 세계는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일관된 키워드입니다. 그의 시는 전반적으로 외부 세계의 갈등이나 현실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내면 지향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초기 작품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시인의 등단작으로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는 구절은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의 세계가 오직 시인의 내면, 즉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에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의 객관적 대상인 동백잎의 인상과 감흥을 나 안에서 즐기고 만족하는 내면 지향적 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무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소망은 햇발, 샘물과 같이 고요하고 순수한 내 마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시인이 추구하는 안식과 평화의 세계를 상징하며 이를 우러르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의 순결한 상태를 반영합니다. 내 마음을 아실 내 혼자 마음을 알아줄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자신의 고독한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의 의미, 순수성과 평화의 공간, 내 마음은 현실의 번잡함과 갈등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인의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는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인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존하려 했던 의지를 반영합니다. 자아의식의 중심, 시적 화자가 외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부 지향적이지 않고 객관적 대상을 나 간으로 끌고 들어와 자신의 내면에서 그 인상과 감흥을 즐기는 특성을 보입니다. 하늘 자체보다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인식인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기 작품에서의 확장, 독을 차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확장됩니다. 독은 외부 세계의 폭압으로부터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즉 내 마음의 순결한 세계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시인의 삶의 보람을 상징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정서적 상태가 오롯이 시적 자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외부 사물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과 소망에 집중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영랑 시인에게 내 마음과 내면, 세계는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공간을 넘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순수성, 안식, 평화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실의 압박 속에서도 자아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정신적 보루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의 시가 순수 서정의 극치를 이루면서도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김영랑의 시 세계는 초기 유미주의적이고 내면 지향적인 순수 서정시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인식을 담은 저항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한국 근대 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적 순결성을 지키려 했던 시인의 고뇌와 아름다움을 향한 끈질긴 추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